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 전망이 흐려졌습니다. 관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주체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다음날 대대적인 물건 할인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아마존 근로자들의 세계적인 파업으로 물건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업 기간은 블랙 프라이데이인 오늘부터 사이버 먼데이인 월요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주요 동맹국 사이에 낙관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트럼프 등장에 미리 이자율 인하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재등장,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더 가디언에 실렸습니다. 대선 결과를 거의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4년과 그 이후의 정치 환경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 일론 머스크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없애려고 합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관행 행위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트럼프 승리와 함께 팍스뉴스 큰 베네핏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케이블 뉴스 보는 사람의 거의 4분의 3이 대선 이후 팍스뉴스를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팟캐스터와 대한 매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땡스기빙 데이 디너를 먹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건 정식으로 내놓은 것 같진 않은데 숏커츠 화면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 요즘 YMCA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YMCA에 대한 패러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춤을 유연하게 추는 건 아니고 트럼프 스타일대로 추는 그 춤, 그 사람이 중요하면 춤도 중요하다 해서 일론 머스크도 그 춤 좀 춰봐라 해서 지금 추는 건가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던데 지금 그 만찬 일론 머스크가 땡스기빙 데이 디너를 트럼프 그 전 대통령과 함께 먹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춤을 추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는 못 봤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제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터키를 드셨다면 이 그 칠면조가 촉촉했습니까? 적절하게 구워졌는지, 이 여러 요즘은 뭐 거기에 김치도 넣고 뭐 이런 형태로 먹긴 하지만 어쨌든 그레이비는 좋았나요? 향기도 좋고 잘 지내셨기를 바라며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이미 많은 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서 세일하고 뭐 어느 정도고, 그리고 뭐 매출은 늘어나도 물건값이 워낙에 비싸졌기 때문에 소매업소에서는 크게 이득 보는 것도 아니다 등등등의 뉴스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몇 가지 경제에 관한 것을 앞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졌는데, 트럼프의 관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주체는 누구인가? 수입업자인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람이 내야지 되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 내는 돈이 정부로 들어가니까, 아니면 외국의 생산업자가 타격을 입을 것인가?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붙여서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이게 돈을 내야지 되니까 아예 본인들이 그 이득, 마진을 조금 줄이고 타격을 입을 것인가? 그런 것.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고통을 겪는 것은 미국 소비자일까? 다른 나라들도 다 고통을 겪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50년 전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같이 공유하고 너희 잘하고 너희 싸게 하는 것 너희가 만들고 우린 우린 수입할게.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잘 만드는 건 수출할 테니까 너희는 그걸 사서 써.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영향을 받기는 받죠. 그런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하는 것. 상품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 그 관세 비용, 내야지 되는 그 비용을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가. 어디까지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임기 1기 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까지는 아예 뭐 그동안 잘 벌었으니까 조금 우리가 마진을 줄이지 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캐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디서 뚝 떨어져서 뭐 떨어지는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비자에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자, 그러면은 수출업자도 그 다른 나라에 미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업자가 관세만큼 도매 가격을 낮춰줄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 장사를 할까요?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조금 보다가 그럼 수입업자도 처음엔 조금 손해를 봅니다. 수출업자도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가 다 안 되면 사업을 접던가 아니면 미국에선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고 수출업자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접던가 방향을 돌리겠죠. 다른 나라에다가 아유 이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계산해봐도 안 맞아 하면 어디 다른 나라에 덤핑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미국이 관세를 많이 높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관세를 그 책정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손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다 같이 손해 봐서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정부에 들어가겠죠. 미국 연방 정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해?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잖아요. 법인세와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결국은 그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들이 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의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예측합니다.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수출을 하기로 계약도 돼 있고 그리고 또 물건도 다 만들어 놨을 테고 이런저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수출업자들이 해를 볼 수도 있고 조금 지나가서 수입업자들이 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안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해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소비자가 가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그대로 한다면 피해를 입을 것이다. 77%. 아니면 수출을 하는 국가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 23%. 지금 이 두 가지만 놓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변했는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78%.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22%.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이 위협으로 경제 전망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굉장히 흐려졌다는 내용도 오늘 더 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의 25% 그리고 중국에 이미 부과된 그런 관세의 10%를 추가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USMCA 서로 그 협정 조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거의 지금은 이제 관세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갔죠. 그리고 나서 좋은 대화를 했다고 하고 이거 아무래도 관세 뭐 그 정도로 관세 무역 전쟁은 아닐 것 같아 하고 지금으로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행보라든가 결정은 최후의 순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고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USMCA 같은 게 본인이 조약을 맺어놓고 2026년까지 하기로 한 것을 지금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타이밍에 딱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얼마 전에 사설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무디스의 애널리스트인 무디스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마크 잔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정말 뛰어난 경제를 지금 물려받고 있다. 바이든으로부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도 바이든 때 바이든이 물려받았을 땐 9%까지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6까지 내려갔으니까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갔죠. 실업률 4.1%면요. 적당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이 경제 환경에서. 그리고 이미 2번 이자율을 인하했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때 딱 경제를 물려받았는데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이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지금 굉장히 좋아요.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하는 투자가들 등등의 회사에 대한 세금을 엄청 내려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도 기대하니까. 그 같은 기대감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관세에 대해선 반응이 차갑다는 거죠. 이념에 관계없습니다. 뭐 좌파다 우파다 상관없이 결국은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또 뭐 여러 분야에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빅3 자동차 주식 엄청 내려갔었고, 음식과 채소 과일 뭐 거의 수입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선택한 미국인들에게는 괴로운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람이 많죠.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 해리스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60%대 61%대 37%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되면은 이자율 인하 안 되고, 물론 뭐 연방준비제도 다른 사람으로 해고해? 이 임기가 있는데 해고가 뭐 그다지 쉽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해고하면은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다 하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고, 제롬 파웰은 트럼프가 과거에 지명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사실은 자넷 옐런 지금 그 재무장관이 그 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유 뭐 여자고 키도 너무 작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처럼 보이지 않아.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롬 파웰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제롬 파웰이 본인의 그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일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고, 지금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는 것이 지연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고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다 할지라도 끝까지 집을 안 살 수는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자율이 좀 낮아지는 게 훨씬 좋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이자율도 낮고 관세도 낮아야지 자동차가 잘 판매가 될 텐데 자동차는 지금 이중으로 어렵겠네요. 그 업계는 관세 때문에도 멕시코 이런 데서 공급망이 지금 다 연결됐으니까요. 만들어서 가지고 오니까 25% 관세를 붙이고, 게다 대고 또 자동차를 캐시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자율이 그렇고 뭐 크레딧 카드 또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 그 말을 하기는 했는데 관세를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인가? 지금 기본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포문을 쫙 열어놨지만 다른 나라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포함해서. 야, 우리한테도 올 거야. 한국 같은 경우는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미 수출 그 무역 그 흑자가 미국에 대해서 많거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딱 보고 우리 손해보는 일을 안 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우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이 많은데, 전 대통령에게, 차기 대통령에게 관세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투표를 했었던 것이 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를 딱 지명했을 때 이 사람 관세 뭐 오케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다른 후보들처럼 뭐 관세에 대해서 대단하진 않았거든요. 이 관세라는 것은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이제 합쳐서 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내고 일을 해야지 되는데 재무장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무장관보다. 재무장관이 지금 뭐 경제, 특히 관세 같은 것을 들고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내각 장관 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스캇 베센트가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일을 했고 조지 소로스의 막 수제자였고 민주당 후보에게 지금까지 계속 돈을 후원을 했었고 이런 굉장히 색다른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안심했죠. 게다 대고 뭐 공개적인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덜 과격하구나. 관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딱 지명자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 지명자예요. 발표를 하고 나서는 하루 만에 관세를 쫙 이렇게 이 행정명령으로 첫날부터 하겠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죠.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같은 애착이 글을 찍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그의 여러 가지 레가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전망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우리가 그렇게 관세 내면은 국가가 수입이 늘어나고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건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손해를 보고 그럼 소비자도 손해보고 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공평하게 33%씩 손해를 보고 정부가 그 돈을 갖게 된다? 가져서 세금 결국은 인하를 해준다? 그것도 큰 부자와 큰 기업인에게 나중에 이제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나오면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를 인하를 해야지 우리가 내는 돈도 아니고 정부는 수입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렇게 돼서 수입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다 각자 다른 나라의 공급망을 형성을 해서 그쪽에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해오던 것을 갑자기 그럼 미국에서 지금부터 공장을 짓고 그 미국 노동법과 환경법에 다 따르면서 뭐 수입하면 한 자루에 뭐 몇십 센트 되지도 않는 볼펜을 미국에서 한 자루에 몇 달러 이상 주고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경제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바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건지 정보 효율성 그 부서를 운영을 할 일론 머스크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없애려고 이제 이걸 카드를 만지작하면서 딱 그 X에 띄워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기구가 아닙니다. 2008년 우리가 버블이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에. 버블이 딱 있고 나서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파생 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딱 그냥 손 놔버렸어요. 그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그 파산도 있고 했었을 때 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본인들이 장기적으로는 안 보고 단기적으로 돈만 벌려고 뭐를 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융자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 돈 벌 목적으로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낸 기구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입니다. 지금 직원이 한 1,700명이 있고 연간 예산이 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럼 이걸 왜 없앤다고 하느냐? 기관이 너무 중복됐어. 다른 데서 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 자체가 이제 싫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같은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기 직전에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기부자입니다. 마크 안드레슨. 이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 기구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완전히 금융기관, 은행이라든가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야. 금융기관을 테러하는 게 목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또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금융기관을 테러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이야 라고 얘기를 한 트럼프 당선인의 기부자가 그 당시에 이제 금융보호 그 국으로부터 207억 달러 이상을 어디에 다시 물어줘라. 그리고 560만 건 이상의 여기서 이제 그 소비자 보호국이 불만 같은 걸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불만 같은 것을 접수를 받아서 이곳이 207억 달러 이상을 배상이죠.
배상 내지는 보상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구나, 끼리끼리 가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프로젝트 2025에서 헤리티지 재단이 하는 트럼프 그 당선인의 임기 2기의 청사진, 여기서 제거해야지 될 기관이다, 이렇게 딱 그 얘기한.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즉각 해산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지 된다고 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효율 부서에서 결국은 본인이 뭐 2억 달러를 뭐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일론 머스크가 딱 여기를 꼭 집어서 이것도 없애야지 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없애는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하겠다.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쓴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규제로부터 그 금융기관을 조금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국, 금융보호국뿐만이 아니라 이 뭐 공영방송 지원을 안 한다던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 연방 공무원 뭐 해고한다, 이런 것은 좀 거의 위협적으로 들려서 미국 공무원 연맹 회장, 이 미국 공무원 연맹이라는 곳이 230만 명 연방입니다.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가입해 있으니까 굉장히 큰 조직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방 공무원들 뭐 자진 사퇴하면 베네핏도 드리겠고,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은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거다.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불만을 말한다든지 하면 너 해고 대상이야, 뭐 이렇게 심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은 어디에 보도인가요? 가디언의 보도고, 오늘 제가 가디언의 보도를 많이 전해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소비자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구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뭐 거의 사기 수준, 실제로 또 사기까지 쳐서 소비자에게 많은 것을 이제 씌우는, 뭐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 복리를 받고 돈 단기간에 빌려주는 거. 그 법의 한도를 넘어서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워치하는 어떤 독립기구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도 조금 소비자에게 덜 그 속일 텐데, 뭐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일론 머스크는 없앤다 하는 내용, 오늘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하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칼럼이요, 제목은 똑같은데 다른 신문이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나이지리아에서 발행되는 신문 가운데서 그 미국에서 가장 이 신문 정말 퀄리티가 높다라고 그 미국 저널리스트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미국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칼럼은 대체적으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는 많이 제가 평소에 전해드렸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이렇게 통에 넣어서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트럼프의 재등장,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하는 칼럼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쉬시는 날이니까 그냥 천천히 차 드시면서 이 칼럼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4년을 예상해 보기도 한 그런 칼럼이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런 제목인데 더 가디언이라는 신문인데, 이 신문은 영국의 가디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의 가디언이나 BBC나 이코노미스트나 제가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국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매체들이요, 미국 내의 그 미국 매체보다 어떤 때는 물론 미국 내에 다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이 있는 매체인데, 미국인으로서 미국 저널리스트로서 취재하는 것과 이런 아주 그 권위 있는 매체에 미국 특파원으로서 그 취재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고요. 좀 객관적일 때가 많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발행되는 가디언이라는 신문은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은 신문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다고 할까요? 그런 신문입니다. 칼럼니스트
이분 이름이 아데키에 아데바조라는 컬럼니스트가 쓴 글인데 굉장히 그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백설공주 이렇게 하면서 소제목이 그 거의 릴리처럼 하얀 팀이다. 그 백합처럼 하얀색 팀이다. 내각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상원과 하원 뭐 두 번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상원이 무효로 해줬지만 야 이런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다. 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복귀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 복귀라고 일단 규정을 짓습니다. 백설공주가 그럼 누구고 일곱 난장이가 누군가가 지금부터 나오겠죠. 백설공주 뭐 아무튼 트럼프는 현상인 것이 분명한데 백설공주보다는 일곱 정치 난장이를 선택한 그런 사람에 가깝다. 조금 더 독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제 상황을 개선한다는 정말 연금술적인 호소로 다인종 노동자 계급과 고군분투하는 중산층을 관세 이거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불체자 추방도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라고 설득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관세나 불체자 추방 등이 미국의 빚을 더 많게 할 것이고 노동력은 부족하게 하고 물건값이 비싸서 미국인 특히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식품 가격 높아지고 부유층일수록 부유층은 사실 식품 가격 같은 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금 감면, 큰 세금 감면에 득을 볼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1년에 2조 달러를 절감한다고 하고 전체적인 예산의 뭐 거의 3분의 1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2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가 보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머릿속으로는 2조인데 왜 2억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공화당 정치인도 역사상 이렇게 불가능한 승리를 거둔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떤 공화당의 정치인도 이처럼 불가능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라티노와 흑인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투표를 했는데 그들의 대표자를 장관팀에 넣어주지 않았다. 임기 1기에도 임기 2기 지금요 가장 중요한 뭐 한 15명 장관 조금 익스텐드해서 20 몇 명 사이 이렇게 봐도 히스패닉계 한 명 있고요. 쿠바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국무장관 지명자 히스패닉계는 오레곤이 지역구인 이번에 떨어진 공화당의 아주 그 노동계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친노조 측인 그런 하원 의원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임기 1기에 백악관에서 일했었던 스캇 터너든가요. 뭐 스캇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세 사람만 있고 나머진 다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인물 15명 가운데 여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임기 1기에도 그랬고 임기 2기 아시아는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 내각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연방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2028년에 지금 2024년도 선거를 한번 끝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없다면 공화당은 줄어들고 있는 백인 인구 사이에서 다수를 동원해서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 내가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계 이런 뭐 심지어 아시아계에서도 많은 표를 받아갔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영혼을 악마에게 팔겠다는 뭐 그랜드 올드 파리 공화당의 그 파우스트적인 거래가 아이러니하게도 장기적으로는 선거 전망을 손상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제 트럼프 아래에 무릎을 꿇은 공화당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성 혐오도 문제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오점이 없는데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카멜라 해리스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다 만족스러움을 줄 수는 없죠. 카리스마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뭐 논리적인 정책적인 면에서나.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 뭐 형사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이런 오점이 있는 백인 남자를 선택을 했지 오점이 없는 백인 여자나 오점이 없는
그런 흑인 여자를 선택하지 않은 미국의 여성 혐오주의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또 지적을 했어요. 유명인들만, 뭐 유명한 뭐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선 영향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기본적으로 너무 성소수자라든가 소수자의 권리를 뭐 앞세우려고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실패고, 또 하나의 실패가 민주당이 언론 환경을 정말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환경을 잘못 읽은 거죠. 틱톡에는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유튜브나 뭐 X 같은 데 신경을 쓰지 않았고, 더군다나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팟캐스트 막 욕하면서 하는 팟캐스터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 트럼프 그 당선인은 다 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민주당은 아우 어떻게 저렇게 허접한 데를 하고 안 봤잖아요. 이거 못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모든 미국인들, 그분들도 미국 사람들이고 그분들도 평소에는 욕을 하지만 다른 또 장점이 많이 있을 테고 다 포용을 해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저렇게 뭐 채신 떨어지게 이러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 민주당의 굉장한 실책이라고 이 칼럼니스트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복수심에 불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을 딱 이제 지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임기 1기에 배운 것이 없음을 시사한다. 복잡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페이스북 운영과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X,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니까 스페이스X 이런 데는 너무너무 천재, 재능이 있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간섭을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최고의 인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기술적인 분야에서, 아이디어적인 분야에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하는데 정부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임기 1기 때는 그래도 뭐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관료라든가 뭐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들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면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성하겠다 해서 다 서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을 보고 내각을 채웠다. 그런데 그 거대한 조직을 이끌기에는 이게 페이스북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너무 부족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분의 예상이 틀리면 미국에 좋은 거죠. 예상되는 것은 더 많은 스캔들이 일어날 거다. 미국 이 내각에, 차기 내각에, 그리고 파면될 거다. 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이제 법무장관 지명자 맥 게이츠도 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기,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난장이, 7난장이 가운데서 4난장이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물러난 뭐 17살 미성년자와도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뭐 조사받고 증거도 드러나고 한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국방장관 지명자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성폭행 등등 뭐 경험도 없고 거기다가 백인 우월주의에 가깝고 뭐 여성 약간 혐오주의에 가깝고 하는 이런 사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본인도 인정을 많이 했고 과거에 헤로인 중독자였고 자칭 또 섹스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또 뭐 수많은 불륜 최근에까지도 일으켰고, 털시 게버드는 갑자기 진보에서 우익으로 빠른 시일 안에 변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털시 게버드에 대해서는 힌두교거든요. 털시 게버드가 이슬람 혐오증과 동성애 혐오, 그리고 채식주의로 유명한 뭐 정체성 과학재단인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 그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 비밀스러운 힌두교의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이것도 이상하다. 이제 이런 4명의 난장이는 이 4명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3명의 난장이를 얘기를 하는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경험은 있는데 뭐 여러 번 상원의원도 하고 쭉 플로리다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는 대신에 아첨에
충성은 트럼프에게 하고, 물론 쿠바의 그 난민의 그런 그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싫어하고 중국 싫어하고, 그럼에도 또 나토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것 있는데, 그런데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육중한 무게가 있는 국무장관감은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마이크 월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 출신으로 그린벨의 출신이죠.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으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데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분야에서는 경험이 있지만 또 그 마이크 벤스 부통령과 뭐 가깝고 어쨌든 지나친 충성파다. 또 7번째로 일론 머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X를 통해서 지금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미국에 살면서. 학교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성전환 수술을 미성년자를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요? 그런 법이 있다고들 주장하잖아요. 이게 다 X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수많은 돈을 트럼프에게 지원을 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칼럼니스트니까 일론 머스크는 인종 분리 정책이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엄마가 있는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온 건데,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엔 또 계산이 있겠죠. 정부 계약으로 이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큰 조사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 더 큰 조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론이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끄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지금까지 백설공주와 7난장이를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트럼프는 백설공주를 선택한 게 아니라 7난장이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마가의 광기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 얘기처럼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가까운 극장에서 곧 공포 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공포 쇼는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본인은 확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디언이라는 나이지리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신문의 칼럼니스트 아데키에 아데바조 씨가 미국의 4년을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예상과 다 반대의 또 좋은 그런 아주 장밋빛의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투표하신 분들, 아직까지는 뭐 허니문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기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 인종은 우선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물건값 오르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오늘의 미국을 뭐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미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자녀를 뭐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해서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달러, 환율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얼마나 더 많이 보내셔야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음속으로 각오는 하셔야지 되는 시절이다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아마존에서 사야 될 게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비누를 원래 아마존에서 며칠 전에 사려고 했거든요. 제일 유명한 비둘기 더브라는 그 비누를 사려고 했는데 안 파는 거예요. 왜냐면 비누는 싸잖아요. 그래서 싸고 좋다고 해서 저는 이제 사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팔아서 결국은 걸어가서 스토어에 가서 샀잖아요.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을 샀는데, 지금 아마존이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이버 먼데이까지 최소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20개국에서 뭐 미국, 독일, 뭐 파리, 뭐 뉴델리, 인도에 이런 데서 파업을 하는데, 이게 5년째 하는 파업입니다. 아마존이 너무너무 이익 추구의 극대화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환경도 그 파괴를 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아마존이 150만 명 직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존은 아, 무슨 소리냐. 우리가 봉급도 얼마나 많이 주고 뭐 혜택도 얼마나 많이 주고 기회도 얼마나 많이 주는데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Make Amazon Pay라는 80군데 이상의 그 노동조합 등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 파업이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며칠 전에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쩌면은 이 같은 대대적인 파업 때문에 배달도 조금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조금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루퍼트 머덕의 박스 뉴스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거의 케이블 뉴스 보는 사람은 4분의 3이 박스를 본다네요. 케이블 뉴스가 많은데 4분의 3이 박스 뉴스를 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가 됐다. 이거는 해리스가 졌다가 아니라 모든 그 포커스가 다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엊그제도 카멜라 해리스가 무슨 뭐를 지지자들인가요?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네임덕이기 때문에 별 그 영향력이 없고요. 뭐 민주당이 지금 지도자가 보이네 안 보이네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차기 행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친구인 박스를 많이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리버럴들은 안 보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났어요. 화도 나고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해서 당분간 이런 때는 선거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또 뉴스 안 보잖아요. 게다 대고 뭐 MSNBC의 모닝조의 두 부부 공동 진행자가 트럼프를 만나고 왔다고 하고 마크 저커버그도 가서 뭐 만났다고 하고 뭐 제프 베조스 같은 아마존의 그 워싱턴 포스트에 또 LA 타임스의 뭐 순시용 같은 이런 패트릭 순시용 같은 사주도 앞으로 우리가 기조를 바꿔서 CNN에서 늘 그 이제 보수를 대변하는 그 같은 사람이 우리 LA 타임스도 있어야지 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보는 사람은 다 4분의 3이 박스라는 겁니다. 닐슨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는요, 이 박스를 그 케이블 텔레비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뭐 조 로건 같은데 트럼프 선거 직전에 인터뷰하고 나서 굉장히 또 시청률, 뭐 청취율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팟캐스터들 이런 사람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제 그 트럼프의 첫 번째 아들이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엄청나게 좋아요. 어느 회사 간다 하면 뭐 벌써 그 회사 주식이 팍 오르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백악관에 아버지랑 뭐 대화 중이라고 했잖아요. 조 로건과 같은 이런 사람은 특파원으로 앉혀주고 그리고 기존 매체 그 자리를 좌석을 이제 뺀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굴었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임기에서도 그랬으니까는요. 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MSNBC는요, 아무리 그 진행자들이 가서 뭐 트럼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잘 지내보자 했던가 아니면 뭔가를 조금 우리 잘 봐주세요라고 했던가 별로 그 소생할 그런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가 컴캐스트가 이 MSNBC를 분리하겠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이거 내가 사나 하는 거죠. 이제 언론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의 얘기니까 그냥 큰 그림을 뭐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을 우려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 아주 드문 연속적인 인하를 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뭐 네 번째의 경제 대국인데 결국은 뭐 3%로 0.25% 포인트 낮췄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고 내년에 그 경제 그
성장 전망치도 또 낮췄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과대한 뭐 관세를 부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출이 지난해보다도 올해 대미 그 수출 흑자가 더 많을 것 같고, 게다가 대고 이제 무슨 뭐죠?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화에 대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자율을 인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창용 총재 주목 많이 받고 있던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